진실의 반대말은 망각.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쓸 수 없을 때 쓰는 글.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경이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못 들을 것 같은 진실을 듣게 되는 순간, 그와 나 사이에 옅은 막이 사라지고 잠깐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게다가 지금처럼 이어령 선생님에게 작은 지혜라도 얻어가려고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매주 화요일 나는 그분을 찾아뵙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니. 그러나 선생과 나 사이에는 여전히 옅은 막이 존재했다. 그것이 선생의 보호막인지 나의 보호막인지 아니면 삶과 죽음의 유리벽인지 철창을 나온 호랑이의 껍질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나는 선생이 좀 더 연약해 보이기를 바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머릿속 지우개가 그의 글을 지워버렸다고 말하는 순간조차도 그는 허탈해 보일지언정 연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지난 밤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글을 쓸 수 없어서 쓸 수 있는 글을 쓰고 있다네. 쓸 수 없는데 쓰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지우개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작고 아름다운 것들. 요즘엔 그런 것들로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어. 세 줄로 된 글. 삼행시라고나 할까? 가령 사람이 발톱을 깎는 모습을 상상해보게. 참 청승맞아 보이지. 손톱은 괜찮은데 발톱은 이렇게 돌아앉아서 혼자서 웅크리고 깎게 되거든. 그런데 모습을 내가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애틋해. 어느 날 엄지발톱 깎다 보니 새끼발톱이 보이더라고. 80년 가까이 존재감 없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놈. 너 거기 있었구나. 이지러지고 피 맺히고 애쓴 놈이 제일 작은 너로구나. 그때 딱 몇 줄만 쓰는 거야. 발톱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너 거기 있었구나. 멍든 새끼발가락. 어떤가? 눈물이 납니다. 내 작은 잔디밭, 날아온 참새 한 마리, 눈물 한 방울. 참새는 날아다니는 수묵화야.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시절에 그 작고 여린 것의 앞가슴을 먹었다네. 어떤가? 많은 것이 지워져도 눈물 한 방울의 기억은 못 지우는군요. 1초도 안 틀리는 스마트폰 전자시계를 보면 또 눈물 한 방울이야. 왜 이걸 보고 눈물이 맺히냐고? 나는 들리거든. 얘야 시계 밥 줘라 하시던 할아버지 소리가. 옛날에 개종시계는 밤낮 고장났거든. 시계가 서면 태엽 감는 걸 밥 준다고 했어. 우습기도 슬프기도 하잖아. 체중계를 보고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요즘엔 아프니까 밤낮 몸무게를 재거든. 시간에도 무게가 있어. 매일 가벼워지거든. 옛날에는 무거워지는 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매일 가벼워지는 게 걱정이야. 디지털 저울은 액정에 숫자 나오면 끝이지만 옛날 체중계는 동그랗게 얼굴이 달려 있었어. 이왕 몸이 다를 거면 얼굴이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고 싶다고 했다. 거울처럼 당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신이 그에게서 목숨 같은 언어를 가져가고 오직 한 방울의 눈물만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매번 눈물 한 방울입니까? 늙으면 한 방울 이상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네. 노인은 점점 가벼워져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 눈물도 한 방울이고 분노도 성냥불 획 긋듯 한 번이야. 그게 늙은이의 슬픔이고 늙은이의 분노야. 엉엉 소리내고 울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행복이라네. 늙은이는 기막힌 비극 앞에서도 딱 눈물 한 방울이야. 그러나 80년을 살아야 나올 수 있는 한 방울이죠. 웃기는 이야기 해줄까? 만년필, 볼펜 같은 거 처음 쓸 때 시험 삼아 아무 글자나 써보잖아. 그때 뭐라고 쓸 것 같나? 시인이고 소설가고 거창한 말 쓸 것 같지? 삶의 무게, 시간의 설정 이런 거? 아니야. 볼펜 안 나올 때 써보라고 해봐. 대한민국 출생주소 이런 거 써. 사람, 도로, 신발 이런 일상어 쓴다고. 절대로 심각한 내용 쓰지 않네. 한 방울도 그래. 그래도 오래도록 마르지 않을 한 방울일 테지요. 자네는 나에게 진리를 원하고 정수를 원하지. 그러나 역사는 많이 알려진 것만 기억한다네. 진실보다 거짓이 생존할 때가 많아. 진실은 묻히고 덮이기 쉬워. 하이데거가 그랬지.
일상적 존재는 묻혀있는 존재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나. 덮어놓고 살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모두 덮어놓고 살거든. 덮어놓은 것들을 들추는 게 철학이고 진리고 예술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나? 눈물은 아닐 테고요.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준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죽음이란 주머니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유리그릇.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죽음이 나를 덮칠 수 있다는 것도요. 맞아. 과거엔 부고가 우편 전보로 날아왔어. 5일 동안 장례를 치렀으니까. 돌아보면 인간이 죽음과 함께 살았던 때가 생명의 시대였네. 길거리에서 거적에 덮인 시체를 보고 방에서 할아버지가 죽고 장례 치르는 것을 어린 손자가 보았지. 지금은 죽은 자들을 깨끗하게 열고 씻기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장시키고 미라인형처럼 만들더군. 문득 얼마 전 읽은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이라는 책이 생각났다. 나는 그 책을 쓴 LA의 장의사 케이틀린 도티를 인터뷰했었다. 어차피 우리의 잠재의식은 끝없이 죽음을 생각하니 혼자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자고 그녀는 말했다. 제가 인터뷰한 장의사는 죽음을 감출수록 산 사람이 잘 죽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 하더군요. 숨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마주한 경험 없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가족이 떠날 때는 그의 시신을 직접 씻고 돌봐야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네. 눈동자에 빛이 꺼지고 입이 벌어지고 썩고 시체 냄새가 나고 그게 죽음이야. 옛날엔 묘지도 집 가까이 있었어. 귀신이 어슬렁거렸지. 역설적으로 죽음이 우리 일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었던 거야. 신기하지 않나? 죽음의 흔적을 없애면 생명의 감각도 희미해져.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삶에서 내쫓았죠. 죽음을 죽여버렸지. 깨끗이 포장해서 태우고 추도미사들이고 서둘러 도망쳤어. 죽음 앞에 인간을 쓴 필립 아리에스가 쓴 글에도 나오지만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네. 그래서 코로나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야. 팬데믹 앞에서 깨달은 거지.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걸. 한때 뉴욕 거리에 시체 안치소가 들어서고 시신을 실은 냉동 트럭이 질비했습니다. 서늘한 광경이었어요. 비로소 지구의 인간들이 생명이 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구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 아니 어린아이들도 생명을 하찮게 말할 때가 많아. 야단 한번 쳐도 누가 나 달랬어? 공연이 나와서 고생만 시키잖아. 쏘아붙이기 일쑤지. 그런데 길에서 강도 만나 봐. 코로나라도 걸려보게.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게. 언제 우리가 마스크 한 장 사라고 그렇게 길게 줄을 서본 적이 있나? 마스크 한 장. 그게 생명이었어. 전 인류가 죽음을 잊고 돈, 놀이, 관능적인 감각에만 빠져있다가 퍼뜩 정신이 든 거야. 자기 호주머니 속에 덮여있던 유리그릇 같던 죽음을 발견한 거야. 주머니에 유리그릇 넣고 다녀봐.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지? 그게 죽음이라네. 코로나는 바로 그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안고 있는 우리 모습을 들춰냈어. 진실의 반대말이 뭔 줄 아나?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그러셨지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잊고 있던 것 속에 진실이 있어. 경계할 것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은폐가 곧 거짓이야. 그러니 자네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떠오르는 것, 들춰지는 것들을 그때그때 잘 스냅하게나. 들춰질 때의 쾌감이 있으신지요? 자연스러운 낚아챔이 있지. 가령 자네가 녹음기로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해보세.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찍지. 밥 먹는 것, 여행 가는 것 다 찍어 올려. 혼밥이 유행이라고들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먹으면서 찍어 올리면 그게 혼밥인가? 혼자 밥 먹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행위라네. 짐승들은 서열에 따라 혼자 먹고 뺏어 먹지. 고릴라를 제외하면 인간만이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라네. 그러니 혼자 밥을 먹어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는 거야. 혼자인 듯 해도 함께 먹는 거지. 함께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면 축구에서 상대편이 골킥 했을 때도 한 골 먹었다고 하잖아. 그게 실점이고 로스트인 상황인데도 굳이 먹었다고라고 해. 한국인은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얼마나 강했으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사과 5개 중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했더니 학생이 2개요 하더래.
이 녀석아, 5개에서 2개 먹으면 3개가 남지 왜 2개냐 했더니 답변이 걸작이야. 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랬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남는 거라잖아. 배 곪던 시절의 슬픈 유머지.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한국인만 강할까? 아니야. 식욕은 인류의 가장 강한 욕망이야. 죄의 시작과 끝이 먹고 먹이는 거라네. 먹는 것이 왜 그토록 죄가 됩니까?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떠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네. 뱀이 이브를 꼬시고 이브가 아담을 꼬셨어. 너도 한번 먹어보라고. 같이 먹자고. 신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어. 그게 죄의 시작이야. 불순종으로 먹은 그 죄를 끝낸 이가 바로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 내 몸이 빵이고 내 피가 포도주니 나를 먹으라고. 그게 죄의 종말이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먹으라는 말씀. 기독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며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지. 먹는 것에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구약과 신약의 하이라이트야. 우리 삶도 그래. 사는 게 먹는 거지. 함께 먹는 공동체는 끈끈해.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족도 식구라고 하지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에는 엄청난 결속력이 있거든. 서양도 마찬가지야.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는데 컴이 함께고 페니가 빵이야. 회사라는 말도 결국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뜻이지. 그런데 요즘엔 회사에서 다들 혼밥을 합니다. 구내식당에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조용히 혼밥을 하지요. 사는 게 많이 고독해졌어요. 나는 말일세 오히려 스마트폰 보며 혼밥하는 장면보다 스마트폰이 양복 주머니에서 툭 불거져 나온 모습에서 직장인들의 고독의 덩어리를 봐. 남자들 호주머니를 보게. 스마트폰을 넣어서 축 처져 있지. 축 처진 양복 호주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남자들이 참 애잔해. 그 울퉁불퉁한 고독.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고독 때문에. 여자들은 핸드백 들고 다녀서 모르지. 단어가 바뀔 때마다 다른 이미지를 조립해내는 컴퓨터처럼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이 그때그때 정황에 맞게 재배열되어 움직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퍼즐 조각을 앞에 두고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맞춰보는 소년 같았다. 하지만 고독의 남녀가 어디 있나요? 차이는 있어.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고독의 신호가 있다네. 5 o'clock shadow라고 들어봤나? 셀러리맨들이 오후 5시가 되면 깨끗했던 턱 밑이 파래져. 퇴근 무렵 면도 자국에서 수염이 자라 그림자가 생기네. 그게 오후 5시의 그림자야. 매일 쳇바퀴 돌듯 회사에 나와 하루를 보내다 문득 정신 차리면 오후 5시. 수염 자국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지면 우수가 차오른다네. 오늘 뭘 했지? 내일 또 이렇겠지? 다시 전철을 타고 술집에 가고 이윽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만나고. 그게 셀러리맨의 고독이지. 오후 5시 남자의 얼굴에 수염 그림자가 생길 때 여자는 립스틱 자국이 지워진답니다. 선생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짐작했겠지만 나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네.